여기는 이제 새내기도 계실 거고 그리고 대학원생까지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교육을 들었던 분과 처음 우리 이제 듣게 된 대학에 와서는 이제 처음 듣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자, 이 시간 강의를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1년에 한두 시간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실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서 대학생활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만 구성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학이 이렇게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었을 때 들었던 신입생들이 신입생 OT에서 들었던 학번은 확실히 관련된 사고가 적었던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어떤 학번이 얼마나 사고를 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로 꿈을 향해 나가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대학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PPT를 좀 켜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의 학교를 좀 넣어서 표지를 만들어 봤는데, 네, 저는 근데 여기서 강의하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눈도 부시고 제가 하면서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 그 다음에 우리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그 다음에 이 대학의 그 특별한 성격상 교회 내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꼭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학 내에서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작은 변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강의를 하면서 제 소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면 2017년 1학기까지 대학 강의를 했고 그리고 부모교육 상담 이렇게 지금까지, 그리고 가장 이제 활발하게 하는 거는 폭력 예방 교육인데 2017년에 마지막으로 했던 대학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인 그 조주빈이 다니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받았던 충격, 네, 이러한 것들도 아니 뭐 직접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뭘 그게 그렇게 충격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안에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듣다 보면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제가 그때 예비부모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너무나 잘 지냈고 그 학생들의 속내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학생들 팀에 그렇게 흉악한 범죄에 주동자가 섞여 있다. 이제 제 출석부 안에는 없었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신뢰감이 확 깨지는 거예요. 그 학생들 안에도 있었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해서 과연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자,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그리고 나하고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대학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대학은 정말로 그러한 문제에서 청정지역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강조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특히 이제 새내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학생 상담실 안에, 학생생활 상담실 안에 성고충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기를 찾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는 일.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게 됐을 때, 연계가 됐을 때 계속 그 연락을 주고받은
우리 선생님 앞에 나온 우리 선생님도 이 성고충 상담소에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고충 상담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예방 강의와 여러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는 너무 거리를 두지 말고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담 및 신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가지고 와 봤지만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외부인으로서 한번 들어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카톡 그 상담도 즉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소문이 날 거 두려워서 외부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데를 이용하시면 되고, 특히 오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맨 아래에 나와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기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상담 지원서부터 삭제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는 여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일 먼저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자, 이 대학을 오면서, 혹은 내가 어떤 거를 전공을 하면서, 혹은 내가 몇 살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것들, 자, 다 여러분들의 꿈과 관련된 그러한 그 생각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꿈을 향해서 달려왔고,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한 데는 또 많은 여러 가지 자극이 있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꿈을 꾸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과연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너무나 많이 좌절이 오고 실망을 할 것 같은 그러한 것들.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오늘 관련된 강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학 사건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집생 같은 경우는 한참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겠죠. 인천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여학생이 피를 흘리면서, 머리에 그것도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채 행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다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다른 학생에 의해서 성폭행의 피해를 입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서 떨어뜨린 걸로 그렇게 조사 결과는 나왔죠. 수사 결과는. 그래서 살인죄도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도 엄청 받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댓글 다는 거, 그러니까 제3자인 저도 그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단락에 써놓은 것처럼 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대하면서 한국 사회가 극단의 여성폭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새벽 4시에 도대체 여자 혼자서. 여러분들 대학생활 하다 보면은 새벽 4시에 학교 캠퍼스에 있게 되는 일 종종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새벽 4시가 아니라 밤을 꼴딱 새우도록 학교에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친밀하다라고 느끼는 공간 안에는 학교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동네 다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왜 여학생은 새벽 4시에 우리 학교에 있으면 안 될까요? 도대체 새벽 4시에 왜 여자 혼자서라든지 왜 싸돌아 다니노? 최초 발견자 부러우면 개추. 최초 발견자가 왜 부러우면이라고 썼을까요?
이 여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을 때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였죠. 자, 이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저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제 모습이 굳이 안 비춰도 되는데. 하여튼 이걸 보면은 뭐를 더 조명하고 있는지 알겠죠. 실제로 만약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러한 피해자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봐도 실제로 이렇게 끔찍하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지금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그게 피해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모욕적이며 가족에 대해서도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최초 발견자가 부러우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부럽긴 하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강제로 12시서부터 사실은 12시 50분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 딱 대부분의 경우는 점심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강의를 듣게 된 원인 제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사건들이. 그러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 1학년 입학하자마자 겨우 7월에 1학기 한 학기 마치고서는 죽은 이 여학생의 꿈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의 꿈은 도대체 뭐였을까? 고등학교 때까지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대학 들어서 내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까운 여학생들서부터 성폭행의 피해자로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일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알베르 까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사귀는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 남녀 관계에 대해서 굳이 개인적인 일인데 이게 무슨 폭력이니 뭐니 하고 개입할 일이야? 라는 거라든지, 원래 남자는 원래 여자는, 이제 이러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실제로 가해를 하면서도 가해인지 몰랐고 피해를 입으면서도 참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 내면화돼 있었고, 교회는 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앞에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는 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런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폐쇄적인 사회는 항상 진짜로 세상에서 어떤 바람직한 걸 추구해도 굉장히 동떨어져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과연 그러면 교회 안은 성정지역인가?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많은 성범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지가 추락되고 있는지를 잘 알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에 의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고, 뭐 얼마나 신도를 여신도를 많이 이런 그 사건들 너무나 많이 접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인정하면서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뭐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지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학생들도 정말로 내가 피를 흘리면서 내가 다니는 학교 건물에 쓰러져서 그 건물 아래에 쓰러져서 사망할 게 정말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일도 없었을 피해자였을 거고, 가해자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해자는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낼 줄은 생각을 별로 안 해봤겠죠. 이 여학생에 대해서 촬영까지 했다라는 거, 그거 보셨나요? 그러니까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대학 내에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동기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고 이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자, 결코 이 학생들의 꿈이 그거 아니라 너무나 건전하고 좋은 거였다 할지라도 이제 다 꺾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대학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실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성폭력 예방교육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해마다 받았겠죠. 그렇지만 그 동영상으로 본다든지 굉장히 형식적인 그 교육에 의해서 그냥 시간 때우면 되는 교육이라고 많이 인식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범죄가 놀이라고 인식이 많이 되어지죠.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촬영을 해놓고도요, 재미로 나 혼자 보려고
아니면은 원래 우리끼리 다 그래. 또래 문화라고 우기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정말로 무지한 어른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성지식을 얻죠. SNS에는 믿어도 되는 것과 믿지 않아야 될 것들로 잘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이상한 그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많은 그 지금 학생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아 가야 되는 거죠. 22년 10월 6일자 시사저널을 보면은 대한민국 대학에서 2일에 한 번꼴로 성범죄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됐을 때는 비대면 수업 그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변화를 겪고 있냐면은 주로 교수에 의해서 학생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그랬는데 지금 학생 가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해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가해 행위라고 생각을 미처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늘 돌아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성폭력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인 용어고요. 법적인 용어는 뭐 추행과 강간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서 뭐 유사강간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성폭력이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이 성폭력이라는 거는 피해자의 자기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학습권, 대학 공동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한번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대학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로 내가 오고 싶어 했던 대학의 모습이 이건가, 내가 여기 계속 다녀야 하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실태를 쭉 보여드릴 텐데,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그 보도되었던 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 떨어져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교재를 마련을 해라라는 얘기를 꼭 남학생들은 막노동이라도 하고 여학생들은 몸이라도 팔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반발심이 있었어요. 저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맨 밑에 거 보시면은 남학생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생명공학과 교수가 네 정답 아마 비실비실 할 거다. 근데 저게 그냥 막 내뱉은 이야기가 이 피해 학생의 인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모아갖고 와봤습니다. 자, 유명한 학교죠. 근데 한두 명의 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파벳 교수라는 말이 유행하는 거 아세요? A 교수, B 교수, C 교수 자꾸 이렇게 하니까요. 길거리에서 뭐 화장을 고치는 거 매춘 행위, 외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는 버스에서 누군가가 그러는 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거든요. 굳이 저렇게 왜 얘기를 했을지 저는 참 궁금해요. 그리고 나는 연계가 좋지 노계는 별로. 한 번 풀어본 선물이나 여러 번 풀어본 선물은 근데 이 B 교수는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이 컸고, 정말 설교 그 다음에 왔을 때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C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겠죠. 학생 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게 단톡방의 성희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점적으로 들을 게 정말로 조재빈이나 아니면은 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운영자들, 그다음에 뭐 웰컴 투 비디오 같은 다크웹에서 저질러진 그러한 비디오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데 이게 성폭력이라는 인식은 못하는데 정말로 피해자한테도 그리고 물론 가해자한테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할 거거든요. 일단 이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술자리에서는 여자가 있어야 분위기가 살지 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화되고 취한 척 제 허리를 만지는 그런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단에 선 교수는 여자가 숨겨가지 않으면 못 쓴다. 남자가 이 나이 먹도록 여자 한 명 못 사먹고 뭐 했냐라는 말을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의 단톡방 성희롱 대화 때문에 제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피해에 대한 고백들이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 게시판 아니면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인 많은 사람들이 너가 원인을 제공했지 않느냐,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많이 말해왔습니다. 모두는 과연 누구이고 그 말이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한 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펭귄이 되어서 대학 내 새로운 문화의 시작점을 만들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허들링을 통해 더 큰 물결을 일으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내용은 실제로 그렇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 아니고 대학 내에서 지금도 이제 단톡방 사건들 이런 거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것도 뒤에 이제 앞에 잠깐 봤던 그 내용도 나옵니다. 자, 새내기 따먹기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보도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아, 그런 말이 있었어? 라고 알게 됐죠. 새내기 따먹기라는 말이 나온 거는 안암동에 있는 K대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들을 먹어라. 이거는 신림동에 있는 S대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야식은 당연히 남톡방이니까 여자 배달해줘. 자, 이거는 신촌에 있는 Y대 단톡방. 이거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거죠. 이거는 신촌에 있는 H대 단톡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안 올렸다 뿐이지 거의 모든 대학의 모든 과에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뜨겁게 화제가 됐던 게 지금 이 회기동에 있는 이 대학 단톡방인 거죠. 이 사람들은요 14년도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드러났고,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요. 14학번 그 남학생 3명이 지금까지 거의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 그리고 심지어는 교수까지 대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이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알면서 했어요. 우리 셋 중에 하나 정치하면 이반 그냥 판도라의 상자급이다. 왜 알면서도 저거 안 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지 않은 거거든요. 성희롱 안 하면은 난 숨도 못 쉴 것 같아. 난 공황장애가 밀려와.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끼리 재미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우리끼리의 사적인 대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적인 대화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저 피해자의 입장이 돼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이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도 얘들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 카카오, 그 단체 카카오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로 성립되지는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 형사부터는 벌금 액수가 아무리 적어도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강조를 하지만 꼭 안 하면 안 될 일인가요? 그래서 내가 조마조마하면서 이 단톡방 들키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왜 사는지. 근데 우리 사회가 원인 제공을 많이 했죠. 원래 남자들은 그런 농담 좋아하잖아. 자,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말을 이젠 더 이상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결국은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사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자, 계속 학교에서 특히 이제 이 중징계를 내려도 계속되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게 코로나 이전에서 OT 때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OT 때 꼭 술이 들어가면은 성희롱 사건뿐 아니라 사망 사건도 발생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데 대학하고는 그거 거리가 먼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요. 뭐 남자들끼리 솔직하게라는 명분으로 뭐 성매매 주선하겠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한 번도 합법화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걸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예, 뭐 묶어놓고 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 들어왔으면 성인이니까 그러면서 OT 때 한 게임도 보면은 너무나 이상한 게임들. 근데 그 게임을 한 대학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총학생회에서 그런 게임을 준비를 했을 때 총학생회에서 게임을 준비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것들이 그냥 재미로 성인이 됐으니까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특히 디지털 성폭력. 앞에 나온 단톡방 사건 디지털 성폭력으로 처벌은 안 되지만 대표적으로 예,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법적인 처벌과 예, 좀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성폭력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면서 성범죄로 성립되는 것들을 보여줄게요. 일단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다 알 텐데, 문제가 뭐냐면 오프라인의 성폭력과 늘 연결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도 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머물다가 이제는 많이 개정이 됐죠. 디지털 성범죄가 오히려 오프라인의 성범죄보다 훨씬 더 사라지지 않고 후유증이 길다든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피해 성착취물이 남아 있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생산자, 유포자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에 그 인천의 어느 대학의 사건에 대해서 댓글 달듯이 아무 생각 없이 쑥쑥 말을 내뱉는 거 있죠. 참여자가 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최초 발견자 부러우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차별적인 뭐 새벽 4시에 여자가 왜 싸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소비자 링크 걸어서 보내줬는데 나 보기만 했는데 그게 무슨 죄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협업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 하나의 퍼즐만 맞춰주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 호주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네는 불법 촬영물이 올라와도 별로 안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오지 않더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성적 환상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무도 안 보니까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웹하드 카르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 디지털 장의사라는 사람이 정말로 목숨 걸고 이 영상 지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뿌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결국은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한다든지. 근데 피해자가 그 동영상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그 온라인상에서는
유작 이러면서 200원에 300원에 다운받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람의 목숨이 정말로 200원, 300원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아 이거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빨리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범죄 유형은 지금 성범죄로 인정이 되는 건 요 9가지입니다. 불법 촬영서부터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온라인 성매매까지 유입되는, 이제 이건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되죠.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 중에는 20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범죄로 지금 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남성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게 9개 중에서 뭘까요? 제가 저기 너무 눈이 부셔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더 잘 보이고 좋네요. 이 9개 중에서요. 사실 성범죄는 90% 이상이 여성이 피해자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6.7% 정도가 남성이고 나머지는 성별이 밝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안에도 주로 여성이 피해가 많은데 이 안에서 범죄 유형 중에 딱 하나는 남성 피해자가 주로예요. 뭘까요? 사이버 괴롭힘이요. 네. 답은 아니에요. 근데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몸캠 피싱. 몸캠 피싱으로 인해서 정말로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석 달 전에는 중3 남학생을 몸캠 피싱 피해를 입어서 상담을 했고요. 근데 보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은 아 역시 제대로 성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제대로 그 보호자가 대처도 못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아직도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피해자다. 그리고 그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좀 적어 보이는 거를 제가 그때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몸캠 피싱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하면은 영상 채팅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영상 채팅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한 걸 목적으로 하는 영상 채팅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누구예요. 그런데 늘 나하고 비슷한 대학생이고 이제 그런 척인 거죠. 그래서 얘기도 잘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상대 여성이 어느 날 나 오늘 야한 농담 들었다.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상당히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하기 시작한 지 시간이 흐른 다음일 수 있어요. 그랬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 여성이 야한 농담을 하는 끝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오늘 벗을 건데 여자가 벗는데 남자가 매너 없이 안 벗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여성이라고 알고 있던 저 상대가 여성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몸캠 피싱은 피해자도 남자가 많지만 가해자도 거의 남자예요. 근데 가장 불행한 건 뭐였냐면은 몸캠 피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결국은 300만 원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당신 그 연락처에 있는 50명으로 시작을 해서 당신의 동영상을 뿌리는 거. 자, 그러면 빨리 갖고 오면은 내가 이거 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학교에 그 기숙사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항상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까짓 거 무슨 문제인데 그까짓 거가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범죄에 걸려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톡, 라인, 밴드. 이거 뭘까요? 자, 미국 비자. 여러분들 중에는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계획에 세워놓은 사람들. 근데 미국 비자 신청 시 SNS 계정, 이메일 주소 다 제출해야 되는 거 2019년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근데 사소하게 카톡, 라인, 밴드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SNS는 온라인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는데 이거는 목적이 뭐였냐면 정치적인 이유예요.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이러한 성생활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도 다 오죠. 뭘 검색을 했느냐, 구글에서. 어떤 카톡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자, 그랬을 때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범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걸러낸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유학, 관광, 출장 모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그래 뭐 미국으로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내 자녀가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자 그래도 못 놀러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랫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했던 것들일 거예요. 저기 뭐 페북, 예, 구글, 인스타그램 뭐 다 들어가 있죠. 거의 대부분. 유튜브 동영상 한 번쯤 안 본 사람 없지 않나요? 근데 내가 유튜브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도 거기에 다 검색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유가 겨우 그런 거 검색하다가 제한당하는 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자, 양성평등 기본법 18조를 보면 굉장히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을 거예요. 그런데 법령, 정책, 관습, 각종 제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영향을 받는 모든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남녀에게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남성에게, 여성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은 남성에게 불리하고 어떤 것은 여성에게 불리하기도 하고 성차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민감성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성별 고정관념이 있나? 성차별을 하고 있나?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여기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간호학과는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흔히 가지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은 남자 간호사를 처음 본 아들한테 아빠 이 병원은 남자 간호사도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남자 간호사의 필요성을 설명을 이렇게 잘해줬더니 아들이 나도 간호사 하고 싶다, 멋있어.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왜 남자 간호사는 필요한데 내 아들은 안 되나요? 그리고 사내는 왜 꼭 의사를 해야 되고 간호사는 여성만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우리 그런 사회를 살아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성인지 감수성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혹시 집밥 백선생 보셨나요? 근데 이 윤박이라는 출연자가 나와서 남은 전을 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전 잘 부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자, 백선생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성인지 감수성 높은 대답을 했어요. 네. 그게 뭐 어렵다고. 자기가 잘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명품백 사줄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네가 벌어서 사면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그런 사회를 오래 살았죠. 그러다 보면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도 주로 90%가 여성이 피해자라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남성 피해자가 없지 않고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나는 짧은 치마를 입지 않았다라는 거는 남성 성범죄 생존자 수필이고 대학생이 자기 치유를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제목서부터 자기 항변하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성범죄 피해자들한테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누가 밤늦게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래? 이렇게 피해자 탓을 한다는 거죠. 아유, 거기다 술까지 드셨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것도 남자였던 내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당신들은 뭐라고 하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로 근데 남성은 인정받기도 힘들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남자아이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으면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것 같으세요? 집안에 가해자는 있는 거죠.
의붓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성 피해자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남성의 성 경험을 자랑이다 남자의 자격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두려웠대요. 휴가나 외출만 나갔다 하면은 자기가 사귀는 여친을 어떻게 따먹었는지,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사먹었는지를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예전에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알면 그럼 저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분위기에서 그리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 불편하다 이 얘기 할 수 있었을까요? 상처를 계속 쑤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겠죠. 트라우마가 계속 올라왔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단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컨대 여성에게 당했을 경우 너도 즐긴 것 아니냐. 남성은 언제든지 어느 누구와 상관없이 즐기나요?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남성에게 당했을 때는 너도 게이냐, 후장 뚫렸다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군부대 상담관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아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연락을 했을 때 보호자가 달려와서 피해자인 아들을 두들겨 패면서 네가 게이였어?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고 보호자로부터도 그런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남아 성착취 피해 보고서가 21년 그래서 11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남자아이들이 성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취약 요인이 뭐냐면, 남자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은 약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하지 않다, 강하다, 지 몸 지가 지킬 수 있어야 돼. 사회에서 하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는데도 내가 당한 게 피해라고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치료를 못 받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즐기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느끼는 불편함.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폐쇄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피해자의 숫자가 적은 남성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질 때 모든 사람이 훨씬 더 살기가 편해지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데 열중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여기 대학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이거 미투 운동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게 2018년인 거 알죠? 19년에 그래서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 강의를 부탁을 했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찾아놓은 자료 중에서 이게 있었어요. 드러냄, 샬롬의 공동체를 꿈꾸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성폭력 없는 교회를 위한 토론회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 원장이 한 이야기가, 교회 성폭력 부끄러운 현실에서 돌이켜 거룩함의 회복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특히 피해자를 행실이 이렇게 탓했던 거에서, 실제로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 위도우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여성들이 서 있는 자리는 믿는 팸이라고 한 여성이 한 명이 이제 조사한 결과를 거기다 올려놓은 건데, 성적 대상화가 저절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옷차림에 대해서도 형제들 눈 돌아가지 않게 파인상이나 짧은 하의 조심해달라. 형제들이여 눈 돌리지 마세요가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짧은 치마 입어서 성폭력 피해 입었나요? 자꾸 우리 사회는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피해를 입지. 자, 그렇게 따지면 겨울에 성폭력 범죄 적어야 되죠. 통계 자료 본 적 있나요? 겨울에 성범죄 적지 않습니다. 겹겹이 옷을 입고 다니고요. 자, 그리고 히잡을 하고 다니는 나라는 성범죄 적어야죠. 거의 여성들이 눈밖에 내놓는 게 없으니까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외모 검열, 새벽 기도를 가는데도 여성은 화장을 하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민망스러워. 그리고 못 알아보겠어.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 다음에 몸에 대한 검열.
동갑인 친구하고 찬양을 하는데 같은 길이의 치마를 입어도 그 친구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리는 자매, 나는 그런 두꺼운 다리 내놓는 은혜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더라. 자, 이거 정말로 요즘도 그러는 교회가 있나요? 많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로 농촌마을에 갔는데 찬물로 샤워를 해도 차갑다고 소리 지르지 마라. 형제들이 자꾸 받는다. 참 저는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 토론의 자리에서 듣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고정적인 성역화를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한 거라고는 주로 밥하고 설거지 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도구가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왜 가부장적인 그러한 그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여자 목사님도 있고 하는 사회인데 도대체 왜 아직도 부엌에서만 있고 못 나오게 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자매사역과 사모감의 차이는 어떻다라는 그러한 고정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의 문화. 자, 그리고 그분은 여자 목사님이고 꼭 여자 전도사님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상의 기본값은 남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되어지고, 실제로 사실은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많이 이제는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폭력 근절하려면 마찬가지예요. 성폭력이라는 거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매개로 하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함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폭력이라는 게 근절되는 것과 원리로 똑같이 없애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 얘기에 이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거 시행되고 있는 거 잘 기억을 하라고 한국여성인권진흥에 올라온 만화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보면서 제가 딱 50분 맞춰드릴게요. 이거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문 앞에 저렇게 보라색 꽃다발이 걸려 있었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자,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잘못이라니. 근데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어. 자, 계속되는 너의 행동에서 공포를 느낀다면 억울한 마음까지 들겠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속담은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기억하면 안 되는 거, 맞는 속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거야. 스토킹 신고합니다. 망쳐진 하루는 네 삶이 될 거야.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라는 거는 내 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만화도요, 저 보라색 꽃다발에서부터 너무나 낭만적으로 느껴지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공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존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며, 그리고 바람직한 성문화의 시작은 건강한 인간관계 맺기, 경계의 존중. 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성별이라고 해서, 그리고 나이가 어떻다고 해서 성적 대상화되지 않고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질문 있나요? 네, 제가 여러 명이 모이는데 예상한 것보다는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